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랑 같이 공동 투자한다. 그리고 안 한다. 라는 아주 심플한 그 사연입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학창시절 친구 덕분에 경매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흥미가 붙어 경매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는 지방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매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저는 이 친구랑 여러 가지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고요. 작년 코로나 시절에 소액의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된 거죠. 소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마 뭐 2에서 3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정도로 1억? 그럼 최소한 3배 됐다는 거죠.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저는 더 주식을 하기는 싫어가지고 모은 돈으로 올해 초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해 전세를 세팅했습니다. 잘 피했죠? 주식 막 빠지는데.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경매 물건을 보여주며, 야, 서울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경매해볼까? 라고 보여주니까 친구의 대답은, 야, 그러지 말고 이 지방에 투자해. 나랑 같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투자하면은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직스럽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사탕을 하나 사도 수익률을 따지며 사는 친구기에 이 친구랑 함께라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탕을 사면서 어떤 수익률을 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추가 후기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탕을 사면서 수익률이라는 게 뭐 그램당 무게를 따진다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따진다는 거죠. 친구가 있는 지방은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 제가 친구한테 보여준 서울 오피스텔보다 가격은 싼데 임대료는 똑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사해보니까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랑 공동법인으로 지방에 투자한다? 안 한다? 심플합니다. 의견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압도적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 21% 정도는 약간 그거 아시죠? 그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하면은 한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5%가 일본 땅이라고 한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청개구리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5% 빼고 한 6% 정도가 공동투자? 나쁘지 않은데 정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아마 거의 90% 정도는 야, 하지 마.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대부분 의견은 같아요. 그냥 하지 마. 야, 하지 마. 그냥 이거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가 사실 이분은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짤방 하나 주워왔습니다. 요 짤방 많이 보셨죠? 야,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진심이다. 라고 어떤 분이 올렸어요. 이응님이. 그랬더니 미행연구라는 분이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궁금한 거죠.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하지 마, 이 새끼야. 라는 게 그 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유는 안 알려주니까 괜히 욕만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냥 90%가 하지 말라는 거지. 저도 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는 말해줘야죠. 이유 말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법인 투자한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다. 왜 그러냐? 법인주택 투자를 한다는 거가 이미 불안 요소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최근에 한 4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법인으로 주택 투자를 한다고? 라고 하면 벌써 의문문이 들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정입니다. 이 내부 디테일은 모릅니다. 근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은 높은 두 분의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인 주택 투자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 법인 주택 투자에 리스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종부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 피하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하는 약간 자신감이 아주 고취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법인으로 주택 가지고 있고 뭐 종부세도 내고 하지만 법인 주택 투자를 지금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의문문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법인으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가 원래 7.2%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월세 수익률에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박살나는 거죠. 근데 2.7%로 깎아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2.7%? 그럼 어떻게 낼 만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기본 공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억짜리 공시가격 1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270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로 한 1억 5천 뭐 많이 비싸면 한 1억 7, 8천 정도 하는 빌라 사가지고 순이익 270만 원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아무리 세금을 깎아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부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상 지금 법인 투자입니다. 근데 이 법인으로 투자를 왜 할까? 그거는 뭐 어떻게든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취득세를 한 13점 몇 프로 내야 되거든요. 법인은 그냥 일괄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 때부터 한 13% 까지고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2.7% 또 종부세도 이제 내야 되죠. 그러면 거의 16% 정도 까지고 시작합니다. 그럼 16%가 1년에 오르고 뭐 길게 봐서 한 2년 안에 올라도 본전인데 1년에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남아야지 사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등의 시대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세금 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하냐?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1.1%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선 피하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니까 5월 31일까지 팔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싼 집을 사가지고 단타를 친다는 거죠. 단타치기를 하면은 주택으로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법인으로. 물론 여기서 법인세 내시고요. 거기다 특별부가세 또 20% 내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내더라도 어쨌든 뭐 단타를 잘 치면 되긴 되죠. 그러니까 1년 안에 한 30-40% 바짝 오를 수 있는 거를 사면 되긴 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인 투자가 거의 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고, 뭐 개중에는 먼저 사서 미리 선 구매해 놓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넘기고 뭐 빠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뭐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분들은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뭐냐? 법인으로 경매 물건을 사는 거죠. 경매는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1년에 30% 오른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매로 30%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아예 살 때 싸게 사가지고 시세대로만 팔아도 된다라는 경매 플러스 법인, 약간 변칙적인 법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 게, 경매 자체가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사면 뭐 살 수 있죠. 근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한 1%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결론만 말하면 이걸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실익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남아도 얼마 안 남을 것이고 잃으면 크게 물릴 수도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주 저렴한 물건을 세금을 피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풍선 효과를 노리는 걸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거 잘하는 분이면 저 같으면 그냥 코인이나 주식을 해야지 왜 부동산이라는 이 느려 터진 데 와가지고 단타를 치느냐. 별로 실익이 없다. 자, 거기다 두 번째로 이게 동업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펼쳐지거든요. 뭐냐? 지금 이 분은 뭐냐면 결론 이거예요. 친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매라는 거를 하는 거 자체가 우선 되게 고생이거든요. 현장도 가야 되고 뭐 입찰도 하러 가야 되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친구, 옷장 사는 친구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친구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런 마음인 거죠. 왜냐면 친구네 지역에서 하는데 서울 사는 내가 주말마다 계속 가가지고 친구네 동네를 알아보고 투자할 거면 서울에 하지 뭐하러 이 지방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매라는 게 해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무슨 도, 무슨 시 이렇게 해도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조건에 딱 맞는 물건을 또 찾아야 돼요. 우리 돈에 맞아야 되고 세금을 피해야 되고 뭐 팔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명도 문제도 없어야 되고 뭐 권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런 걸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100% 붙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제값 다 주고 사면 낙찰 잘 되죠. 근데 어쨌든 싸게 사야 되니까 싸게 사면은 경쟁이 많이 붙으면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동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 조사는 누가 해요?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할 거 아닙니까? 현장 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하겠죠? 그럼 입찰은 누가 해요?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하겠죠. 근데 수익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구조냐? 라고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럼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 제가요, 이 법인을 차려가지고요, 서울에 수도권에 경매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 뭐 예를 들어 뭐 울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울산 쪽에 있는 물건은 지방에 있는 친구가 하고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서울 지방 분업을 하는 거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이겁니다. 이 동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거면 동업을 하지 말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같은 일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경매를 할 건데 경매를 부사는 누가 맡고
울산은 누가 맡고 서울은 뭐 내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일을 쪼개서 하는 거는 동업이 아니다. 이 결혼이라는 거는 동업이 아니라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랑 B 그리고 남자랑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야 설거지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동업 있죠. 같은 거를 나눠서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항상 싸우고 뭔가 누구 하나가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는 뭔가 노는 것 같고 합니다. 결국에 이 분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덜 힘든 사람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업을 한다는 건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동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에 법인을 차려가지고 친구가 알아서 해줄 거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친구니까 그냥 나를 도와주는 건가? 라는 정도의 생각인 거잖아요. 맞죠? 그냥 친구가 그 동네에서 경매하는 앤데 내 돈 불려준다고 하니까 같이 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이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도 뭐 이렇게 지인이나 뭐 회사 동료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아주 이제 초기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투자가 잘 되면 막 돈을 버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럼 1억을 벌면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런 반응이 많이 옵니다. 자, 1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1억 번 사람이 밥 한 번 살게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게 산수가 되는 걸까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이게 교환 가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억 벌었는데 밥을 한 5천만 원어치 산다는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물론 이런 걸 뭐 바라지 않고 도와주지만 밥 한 번 살게라는 말을 들으면 좀 허망할 때가 있죠. 밥 두 끼 살게? 그래도 허망해. 한 달 동안 살게? 그래도 이건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나눠 먹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1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1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해가지고 3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시너지가 나야지 동업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누가 하나가 얹혀간다거나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한테 맞춰가지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동업이 아니죠. 그냥 이 친구한테 숟가락을 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친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여기에 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돈 좀 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절 때 막 떨어지던 주식판에 1,400 주가 찍었을 때도 막 1200, 900 간다고 할 때 들어갔던 리스크에 대해서 리턴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막 2배도 벌고 3배도 번 건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리스크와 리턴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리스크를 잘못하면은 큰 손해가 리턴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신도 아니고요. 무당도 아니고요. 예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잃을 때도 있고요. 많이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많이 벌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항상 성공하는 친구는 아니다. 절대로 항상 성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공투를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싹 트게 돼요. 뭐냐? 벌면 우리가 잘한 거고요. 잃으면 네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게 동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벌면 밥 한 끼 사줄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한 거니까. 근데 잃으면 세상에 이렇게 죽일 놈이 없는 거죠. 왜? 네가 잃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너 때문에 1억 벌었네. 내가 밥 한 번 살게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마인드라면 동업을 하세요. 야, 너 때문에 1억 잃었네. 에이, 야, 뭐 잃을 수도 있지. 야, 그냥 나한테 밥 한 끼 사고 잊어버려. 야, 내 돈 1억? 괜찮아. 나는 그거 잃어도 돼. 너를 잃기 싫어. 그냥 밥 한 끼 사. 이런 정도로 내가 그 친구 좋아한다? 그러면 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쿨하면은 동업을 해도 됩니다. 왜? 이 정도면 그냥 유비건우 장비야. 맞죠? 그냥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같은 해에 같이 죽자. 그 정도의 느낌이면은 뭐 1억이 뭐가 문제야. 그냥 밥 한 끼 사고 잊어버려. 야, 밥 안 사도 돼. 난 이미 잊었어. 야, 너가 1억을 내 돈을 날렸다는 거를 이미 잊었다. 이 정도면은 동업해도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사탕을 하나 사도 수익률을 따지며 사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탕을 사서 수익률을 따지길래 믿음이 생겼다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규제 지역도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DSR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임대료가 똑같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뭐 경상도나 이런 데 아주 지방 소도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인데 월세 수익률이 12%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라면 얼마냐면요. 1억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없이 1억 투자하면 그냥 월세가 1년에 1,2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요즘 금리가 뭐 아무리 뭐 예금 금리 높아졌다고 해도 3% 막 이러는데 그냥 아파트만 사놓으면 12% 월세 나오는데 그럼 이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으냐? 집값이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로라도 돈을 받으려고 월세 수익률이 높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오피스텔보다 임대료가 똑같다. 가격은 싼데 임대료가 똑같다는 게 절대 좋다가 아닙니다.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걸 볼 때 아직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동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동업의 조건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냐? 소위 말하는 쩐주 있죠. 여긴 돈을 가지고 있어. 여긴 돈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돈이 없어.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하고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니즈가 맞아가지고 야 내가 돈을 투입할 테니까 너는 기술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우리 뭔가 하나 해봅시다. 이게 어디서 많이 하냐면 요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단골인데 사장님이야. 또 어떻게 돈이 많으셔. 그래서 혹시 주방장은 혹시 창업할 생각 없나? 아유 제가 뭐 돈이 있어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니 이게 뭐 너무 잘해.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하나 차립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돈 넣게. 대신에 여기서 이제 영업하고 운영하고 다 하시라고 마음껏 꿈을 펼쳐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 일본 그 초반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의 동업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은 다 낸다. 대신에 내가 돈 냈으니까 나한테 뭐 7을 주든지 뭐 너는 3을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조금 분위기 안 좋으면 야 6대4 6대4까지도 내가 할 수 있어. 너가 실력이 되게 좋으니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동업은 괜찮은 거죠. 왜? 돈 잃어도 그만이야 나는. 대신에 잘 되면은 그 자동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고 안 되면 내가 돈을 잃는다는 리스크를 내가 질게 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뭐냐? A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B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둘 다 돈을 같이 태워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분업 동업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야 나는 영업을 잘하잖아. 내가 마케팅과 영업을 뛸 테니까 너는 뭐 제조를 하세요. 공장을 돌려. 그래가지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세계적인 기업들도 보면은 다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이 달라요. 보통 한 명이 마케팅을 하고 한 명이 뭐 프로그래밍을 잘하든지 뭐 디자인을 잘하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클래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좋은 영화니까. 근데 여기 이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그 그룹에서 그 가수가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 그 제목의 OST 메인곡이 있습니다. 이게 동업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너에게 나는 뭘까? 나에게 넌 뭐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문이 든다? 그러면 이건 동업을 할 수 없는 사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나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거는 또 그래도 같은 가족인데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해도 되긴 하죠.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거죠. 동업이 아닌 분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족이기 전에 분업이 가능한 능력자들끼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이익과 손해가 날 경우에 배분율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끼리 이게 될까? 이게 되면은 연예인분들 막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사실 대단히 많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동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가족 중에 능력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면은 성공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건 별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죠. 뭐 가족 운전 연습시켜주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화딱지 나서 서로 막 싸우고 막 부부싸움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족이 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가족과의 동업은 저는 오히려 더 저는 좀 말리고 싶고 가능하면 그냥 모르는 사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서로의 그 니즈에 맞춰서 만난 사이가 오히려 동업엔 깔끔하게 좋을 수도 있다.
거기다 경매는 더 힘들거든요. 경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플랜을 세운 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선 명도, 사람을 내보내는 거에서 또 꼬일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거기다가 또 내부 들어갔더니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걸 동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싸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안 한다며. 너 괜찮다며.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돈이 500이 더 들어가? 야,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서 300을 어디서 구해? 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보내. 야, 이 돈 어디다 쓰는데? 야, 그냥 물어보지 말고 보내라고. 막 이러면서 싸울 일들이 많다. 그래서 잘 돼도 못 돼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불만이 생기는 게 또 이 동업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돈과 친구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투자자가 외롭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외로워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동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손해와 이익 모두가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결단을 할 수가 있고요. 남의 돈 끌어다가 투자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외로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에 내가 잘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남과 손해도 공유하고 이익도 공유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투자판이다. 특히 경매도 어렵고 법인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나 혼자 잘 해보려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연자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